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특집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음식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 알레르기는 여러분들도 가끔 경험하시는데, 회식 자리 가거나 또 친구 몇몇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걸 빼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과민 반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음식물 알레르기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음식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세브란스병원의 알레르기 내과 명의 이재현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레르기 질환 특집 마지막 편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식품 알레르기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유 알레르기도 있잖아요. 네, 우유, 네. 계란 있고요. 네, 새우, 그렇죠. 네, 랍스터, 대게 이런 알레르기 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식품 알레르기를 뭐 정의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왜 생기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식품 알레르기가 왜 생기느냐? 이건 뭐 비염이나 천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염, 천식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알레르기 물질이 내 코나 폐로 들어와서 생기는 거라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먹으니까 그렇죠. 그 먹은 원인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항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면 의사들도 환자들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뭔가를 먹고 나에게 이상 반응이 생기면 전부 알레르기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먹고 그냥 배가 아프거나 토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들어보면 알레르기 반응은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식품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려면 몸에 두드러기가 쫙 생기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 배가 아프고 동시에 그리고 천식 발작처럼 숨이 좀 차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사실 알레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환자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거는 식품을 먹고 생긴 뭐 식중독 반응, 그렇죠. 다른 이상 반응, 소화 안 되는 거, 또 뭐 우유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당불내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환자들은 다 알레르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면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죠. 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배가 아픈 것도 또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있을 것 뭐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제 주변에는 가족 중에 한 분은 뭐 간장게장에만 또 식품 알레르기가 있고, 또 다른 가족은 에이드는 괜찮은데 레몬 즙 낸 거에는 또 알레르기 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알레르기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는 원인 알레르기 물질을 되게 궁금해하시죠. 네. 나는 도대체 뭐의 원인인가? 네. 근데 이 생각보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은 좀 매우 한정적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말씀하신 갑각류들, 그리고 과일류가 있어요. 사과나 복숭아를 먹으면 입이 간질간질하다, 뭐 레몬을 먹으면 입이 가렵고 뭐 이렇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땅콩, 호두, 잣 같은 이런 견과류, 그리고 생선, 네, 흰살 생선, 고등어 같은 이런 생선이나 또 조개류. 그래서 우리 성인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알레르기 물질은 생각보다 한정적이다. 그리고 아이와 어른이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이에서는 계란이나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임상 양상 증상도 주로 입 주변이 이렇게 오돌도돌해지면서 뭐 이렇게 생기는 아토피 피부염이 많고요. 어른들은 뭐 먹고 아토피 생기는 사람 없습니다. 주로 두드러기, 또 굉장히 심한 식품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이런 형태의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도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심하게 나타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과나 복숭아, 자두, 체리 이런 과일 알레르기는요, 사실은 그 환자가 알레르기 비염을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 봄철 꽃가루 중에 자작나무라는 꽃가루가 있습니다. 이 자작나무 꽃가루에 감작이 되어 있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비슷하게 생긴 장미과 식물들의 소산, 사과, 복숭아, 자두, 체리, 이거 먹으면 입이 간질간질, 목 넘기면 목이 좀 불편,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사실은 그 과일에 대한 알레르기라기보다는 꽃가루 알레르기와 과일 알레르기가 이렇게 교차 반응을 나타내는 거고요. 진짜 식품 알레르기는 갑각류, 그 다음에 견과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 물어보신 것처럼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좀 나중에 생기느냐? 나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생길 수 있고 식품 알레르기는 그 사람의 식생활이나 또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바뀌면서 점점점 유병률이 사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에서 생기는 식품 알레르기 중에 사실 이제 제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좀 위험하다고 해야 될까? 환자가 좀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밀가루가 있습니다. 밀가루요? 밀가루 처음 들어보셨죠? 네. 밀가루 알레르기 있으면 음식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라면도 못 먹고 국수도 못 네, 먹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 알레르기는 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보고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제 생각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쌀을 먹다가 그쵸. 이제 막 훈식, 분식 막 장려하고 그러면서 지금 또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서 많이 생기는데 네. 주로 굉장히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밀가루가 심한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또 소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교수님, 그 식품 알레르기에도 이제 민감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 조개 같은 거 끓여서 그 탕에 있는 국물 같은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국물조차 못 먹는다. 그 정도로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품 알레르기의 어떤 민감도의 차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네, 있죠. 네. 그거 이제 영어 하나 쓰면 프라이밍 이펙트.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이제 하는데 내가 원인 알레르기 물질에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반응이 점점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밀가루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내가 라면 하나를 먹어야 반응이 생겼다면 점점점 내가 라면을 먹으면서 반응을 내 몸에 일으키면 나중에는 한 젓가락만 먹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각류 알레르기도 예전에는 새우를 한 10개 삶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났었는데 이게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뭐죠? 새우젓. 네. 그거 찍어 먹고도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식품 알레르기는 이 적응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민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같은 식품이라도 그러면은 조리법에 따라서 좀 알레르기를 좀 낮출 수 있는 뭐 그런 것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과, 복숭아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과일 알레르기는 생자 들어간 건 못 먹어요. 생 사과, 생 복숭아는 못 먹지만 이거를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을 열 처리. 네, 교수님 사과 열 처리한 거 드셔보셨어요? 복숭아 열 처리한 거? 못 먹어요. 왜 그러세요? 애플 파이. 피치 애플 파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생사과는 안 돼요. 맞아요. 잼도 있어요. 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너무 먹고 싶다. 통조림 그거 다 가열 처리된 거거든요.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복숭아는 조심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자를 빼면 된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무식한 측면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늘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품 알레르기라는 건 결국 먹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이제 여기에 알레르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 같은데 미리 알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뭔가 이제 또 미리 알고 싶어서 제가 뭐에 알레르기가 있나요? 검사를 요구하시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전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 그 알레르기 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 항원인가 아닌가를 감별하는 3가지 질문. 첫 번째, 환자가 이 원인 항원 물질에 노출이 되고 있는가?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했는데 무슨 번데기 이런 거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 먹잖아요. 노출이 안 되고 있으면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진짜 노출이 되고 있는데 피부 시험이나 혈액 검사, 혈청 검사로 그것에 대한 알레르기 항체가 나오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런데 진짜 노출이 되는 그걸 먹었을 때 증상이 유발되거나 심해지는가? 이 3가지가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사에 아무리 나왔어도 원인 알레르기 물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뭐 요즘 피 검사로 막 40개, 50개씩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그냥 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근데 거기에 내가 평소에 잘 먹는 뭐 밤, 땅콩 이런 게 툭툭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알레르기 의사와의 상담 없이 검사 결과만 보고 나 이걸 피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먹어서 괜찮은 건 검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가지고 잘못 판단하시면 영양실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세 가지 노출이 되는 음식이냐, 그다음에 항체를 갖고 있느냐. 항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말씀.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식품 알레르기 조심해야 될 게 이 아나필락시스, 네. 쇼크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밀가루를 예를 들어주셨어요. 이 밀가루 말고도 또 특별히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겐 요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나필락시스하고 주로 이제 잘 연관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밀가루가 있고 네. 또 요즘 뭐 많이들 이제 제철이죠. 메밀 있습니다. 메밀. 네, 메밀. 그리고 갑각류들 아나필락시스까지 일으킬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땅콩이나 잣 그리고 호두 같은 견과류 이런 것들이 다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조금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아나필락시스는 먹자마자 수분 내에 증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알죠. 그렇죠. 이거 먹었더니 증상이 있네. 네. 라고 알지만 밀가루가 조금 특이한데요. 밀가루는 먹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고 먹고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조깅 또 등산 이런 걸 하면 갑자기 아나필락시스가 와요. 그래서 그 병의 이름이 좀 긴데 네. 운동 유발성 음식물 식품 의존성 아나필락시스. 운동 유발성. 네, 운동 유발. 그래서 밀가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환자들은 밀가루를 먹고 한 4시간, 6시간을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먹고 나서 라면 먹고 뛴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픽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나는 얘 지금 운동을 하기 전에 뭘 먹은 게 없는데 무슨 알레르기냐 해서 오면 의외로 밀가루가 답인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뭐가 원인이 됐든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단 무척 무섭습니다. 이거 저나 교수님이나 저도 경험은 없으니까요. 항상 환자한테 설명은 하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그 무서움은 저도 직접은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나필락시스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게 아나필락시스가 혈압이 떨어져서 이제 의식을 잃는 거거든요.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자가 주사용 에피네프린 펜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내가 이거 무심코 먹어버렸다. 밀가루 먹었는데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움직였다. 그러면 증상이 오잖아요. 느껴질 때 본인의 허벅지 바깥쪽에다가 옷 위에서 그냥 푹 찌르면 바늘이 들어가서 근육 주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주사용 에피네프린 펜을 사용하더라도 그것만 믿고 이제 주사했으니까 안 오겠지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반드시 오셔야 되고 조치하고. 병원에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약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은 그걸 드리려고 했던 건데 뜻하지 않게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나필락시스 왔을 때 응급대처법에 대해서 지금 휴대용 에피네프린 펜. 요거 그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또 심하게 증상이 온 분들은 가지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본인이 사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증상이 빨리 나타나갖고 내가 못 찌를 때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이나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는 오늘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내가 혹시 너랑 밥 먹다가 넘어가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요거 안전펜을 빼서 내 허벅지에 좀 찌르고 119를 불러줘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찌르되 끝나지 말고 119를 꼭 불러서 병원에 가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식품 알레르기까지 이렇게 저도 모르는 의사인데도 모르는 내용을 아주 친절하게 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우리 이지연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우리 알레르기 특집 다뤄봤습니다. 귀한 정보 주신 알레르기 내과 명의 이지연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명의의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